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11주차죠. 11주차의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선화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부분, 요거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선화증권의 핵심은 일종의 그 소유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결국에는 아무리 하물이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물건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운송인이 지금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유하고 있는 화물의 운송인에 대해서 내가 그 물건을 찾아가려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건이 다른 사람이 맡긴 걸 내가 가서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일종의 뭐 차용증이든 어떤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만 내가 그 보관소로부터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수화인이, 매수인이자 수화인이 물품을 차지하려면 뭐 대금 결제를 한다든지 어음을 인수를 한다든지 한어음을 인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선화증권을 획득을 해야 되고, 선화증권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일단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혹은 금융기관인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가지고 있다가 대금 결제나 어음 인수가 이루어졌을 때 수화인에게 그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금 결제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사람이 물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명을 바로 적지 않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만 발행을 합니다. 그 누군가의 지시는 당연히 송화인이 될 거나 아니면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화인이 지시를 하는 방식은 to order of shipper, 은행이 지시하는 방식은 to order bank가 되는 거고, 은행이 지시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때 신용장 발행은행이 보통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될 텐데, 그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이 무역 대금의 결제, 그러니까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신용장 발행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대금을 줍니다. 누구한테? 수출자인 수익자한테. 그러고 나면 이 은행이 이 선화증권을 비롯한 서류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화인이자 수입자이자 매수인인 이 신용장상의 그 신용장 발행 의뢰인한테 이 서류를 줘야 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죠. 은행 입장에서도 수출자한테 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꾸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선화증권을 이제 릴리즈를 하겠죠. 선화증권을 진짜 매수인에게 주게 될 것이고, 그때는 to order bank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시를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수화인, 즉 다시 말하면 매수인에게 물품의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하한어음 치결제도, 그러니까 선화증권과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보한 채로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시식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선화증권을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선화증권의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시식 선화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지시식으로 발행되게 되면 원래 수화인은 수화인란에다가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notify party라고 하는 착화 통지처에다가 이름을 기재하고, 수화인란에다는 to order라든지 to order shipper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o order of shipper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 단순 지시식으로서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수입자가 물품을 찾기 위해서는 이 그 송화인의 지시, 송화인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도인은 자신이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그 지시를 해줄 것이고, 만약에 신용장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송화인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뭐 은행이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지시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투 오더만 되어 있으면 그 오더 뒤에 매입은행이든 신용장 발행은행이든 송화인이든 이름을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거래의 정황이나 거래 상황에 따라서 이 지시하는 사람을 정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기명 지시식은 딱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기명 지시식이든 단순 지시식이든 지시식이란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지시를 하는 사람을 융통성 있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단순 지시식이고, 기명 지시식은 말 그대로 네고시에이션 뱅크면 네고시에이션 뱅크, 아니면 콜렉팅 뱅크면 콜렉팅 뱅크, 신용장 발행은행이면 신용장 발행은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13번 슬라이드에 기명 지시식의 종류가 나오죠. 매입은행 지시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선화증권과 한어음이 일종의 신용장 거래 대금, 신용장을 이용한 대금 결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대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기한부 어음의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음을 할인해서 내고를 해서 넘긴 그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은행이 등장할 것이고, 매입은행한테 선화증권을 비롯한 서류들이 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상환받기 위해서 이 매입은행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돈을 받게 될 때 저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주라고 지시를 해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요. 추심의 경우에는 이 추심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이 서류를 어떻게 보면 릴리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심의 은행의 지시에 따르라는 말로 이야기를 넣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경우에도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러한 사용 방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선택 지시식이 있어요. 이것 또한 큰 틀에서는 지시식이죠. 근데 옵션을 부여하는 겁니다. 누구의 뭐 10%의 지시를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의 지시수를 따를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인데, 뭐 기명 지시식이나 선택 지시식은 사실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단순 지시식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지인식 및 무기명식 발행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소지인,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들고 있으면 그렇게 들고 있는 사람한테 운송인이 물품을 수화인으로서 인정을 해서 물품을 인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소지인식이고, 무기명식은 말 그대로 컨사인이라니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백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백지수표처럼 거기다가 내가 정당한 권리권자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다가 내 이름을 쓰면 그 선화증권에 의해서 운송되고 있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물품을 내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기명식이죠. 백지수표와 같은 게 무기명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기명식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화인 안에다가 그냥 이름을 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랑 비슷해지냐면 택배랑 비슷해집니다. 택배도 여러분들이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택배를 붙여보면 알겠지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물품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운송이 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물품을 받아야 되는 수화인한테 갑니다. 중간에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사에다가 전화해서 내가 거기로 보낼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해, 뭐 이런 거 안 통하죠. 그러면 택배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을 하기로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기 방식이라, 선화증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유통증권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권성으로서 매도인이 어떻게 보면 대금 회수를 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유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적인 행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이렇게 기명식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마지막 때 얘기했던 서렌더 비율과 사실은 거의 상황이 비슷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렌더 비엘하고 기명식 선화증권이 뭐가 다르냐고 나한테 물으면 서렌더 비엘은 유통 자체도 안 해요. 사본으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기명식으로 하면 선화증권 원본이 그러니까 유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전은 됩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굳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선화증권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기보다는 기명식으로 발행하기보다는 실제로 대금 회수나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서렌더 비엘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요즘에는 기명식 선화증권을 사용을 하는 거. 그렇다고 뭐 기명식 선화증권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리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기명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 행사로서 그 어떤 제3자에게 물품을 배설을 통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 기명식의 경우에도 유통을 의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배설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강해요. 이런 의견, 이런 어떤 학설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선화증권의 수화인 란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통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유통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수화인 란에다가 이름을 기명한다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명식 선화증권으로 발행되면 이것은 선화증권이 양도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도 맞는 말이고,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선화증권의 배설을 명시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았다면 그 이름 적혀 있는 기명권자가 내가 다시 또 다른 사람 제3자의 이름을 적어서 양도하면 그것도 양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얘기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시식 선화증권의 권리 이전은 말 그대로 선화증권의 배서나 교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이전을 하고 배서라는 행위를 합니다. 이 쉽게 말해서 이 배서가 여기서 말하는 배가 뒷배자예요. 배산 임수할 때 배예요. 그래서 뒷면에다가 쓴다는 얘기죠. 뒷면에 써가지고 기명식으로든 지시식으로든 무기명식으로라도 배설을 해서 이전을 시키는데 이 배설을 하게 되면 신용장상의 선화증권 그 조항의 발행 방식에 따라서 이게 선화증권이 지시식이냐 기명식이냐 무기명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배설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선화증권의 원본, 오리지널 원본의 전통, 풀셋. 그러니까 선화증권 원본이 하나만 발행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한 3통 이렇게 발행되거든요. 그 3통의 뒷면에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배설을 통해서 선화증권을 유통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소진식이거나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당연히 이것 또한 이거는 이름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선화증권을 주면 되죠. 그래서 선화증권을 받은 사람이 수화인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지시식의 경우에는 그 누구한테 줄 건지 오더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선화증권의 수화인을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배설하는 행위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선화증권의 샘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이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게 사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해요. 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배들이 예전과 다르게 속도가 빨라지고 뭐 항공 운송을 하기도 하고 항공 운송을 하면서 왜 항공 운송 서류를 안 쓰고 그러니까 에어웨이비를 안 쓰고 뭐 하느냐 뭐 이런 거는 너무 깊은 이야기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일단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 원본이 있어야만 목적지 목적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선박이 먼저 목적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선화증권보다. 그러면 선화증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선화증권 위기예요.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필요하냐?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방식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물론 LG라고 하는 레더 오브 개런티라고 하는 대체 서류를 이용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레더 오브 개런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개런티 하는 서류죠. 개런티를 하는데 누가 누구를 개런티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수화인이죠.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는 수화인이고 선화증권을 결국에는 착화 통지를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고 선화증권을 원본을 받아서 물품을 인수를 해야 되는 수화인 입장에서 속이 타는 거죠. 배는 항구에 들어왔고 물품은 하역이 되었고 창고에 적재되었는데 그 물건을 내가 가져가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해서 물품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제 속이 탈 텐데 이제 이 수화인인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뭐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드 오브 개런티를 끊어줘. 선화증권이 도착하면 일단 선화증권이 도착을 하면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 뭐예요? 신용장 발행은행이 원래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수익자의 서류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에 대해서 대금 결제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용장을 사용하는 이 신용장 발행은행은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수화인이 대금 상환을 하고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선화증권 원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 배경을 쭉 먼저 설명을 했는데 선화증권상의 수화인이 될 매수인이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 신용장 발행은행한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내용은 그겁니다. 신용장이 아니고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반드시 대금 결제를 해서 찾아가지고 줄 테니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운송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운송인한테 얘기를 해서 운송인 너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화증권 원본을 가져다 줄 테니 물건을 먼저 빼달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인한테 보내는 레더예요. 개런티 레더예요. 그래서 중간에 수화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이 사람이 이쪽 요청을 해서 운송인한테 물건을 미리 빼줘라. 물건 미리 빼주면 선화증권이 도착하면 결제해가지고 넘겨줄게. 운송인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거를 보증도, 한국어로는 보증도라고 하고 이게 LG입니다. LG인데 쉽게 개요만 딱 얘기를 하면 이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선화증권 원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도착하면 줄게라고 약속하고 물건을 빼주는 거였기 때문에 뭔가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운송인이 신용장 발행은행의 레더를 믿고 물건을 빼줬다가 선화증권을 보지 않고 운송인이 큰 공경에 처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물건을 빼줬는데 진짜 정당한 선화증권의 권리권자가 나타나서 물건 내놓으라고 했을 때 운송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레터 오브 개런티를 이용한 인도 방식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편법이 막아졌고 대법원 판례로도 이건 문제 있다라고 판결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고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자, BL의 이용 방법, 선화증권의 이용 방법을 개선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목적지 선화증권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목적지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말 그대로 목적지, 화물의 목적항 거기서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뭐 선화증권이 늦게 올 문제가 하등 없죠. 자, 그리고 surrendered BL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을 매수인한테 은행 통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거.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통한 소유권 유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죠? 대금을 먼저 받거나 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매수인한테 선화증권 한 통을 직송하는 방법도 있고 원본 한 통을 선장한테 탁송하는 방법도 이건 뭐냐면 앞에 거랑 뭔 차이냐면 선화증권을 따로 매수인한테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용장이나 추심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특송, 페덱스 이런 걸로 보내는 게 세 번째 직송하는 방법이고 탁송하는 방법이라는 거. 탁송이란 말이 뭐냐면 부탁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화증권이 있잖아요. 선화증권 제가 앞서서 원본이 3통을 발행하는 게 이게 갈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3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쓸 때는 발행할 때는 3개를 발행하는데 원본 오리지널이 3카피가 나오는데 이 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요 하나를 그냥 화물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선장한테 맡겨가지고 화물한테 같이 가면 화물이랑 같이 보내면 목적지에 선박하고 선화증권이 같이 도착하죠. 그러면 뭐 선화증권이 늦게 오는 거 관련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방법 또한 매수인이 그냥 그 물건만 들고 나르고 돈 안 주면 돈 떼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려면 돈을 미리 먼저 받아야 되겠죠. 송금 방식으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용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시웨이 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웨이 빌도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 서류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선화증권만 얘기했지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실제로 이 서류가 잘 쓰이지도 않거니와 해상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있는데 해상화물 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원본 서류가 있어야만 뭐 물품을 빼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택배 송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당근 같은 거 거래하면서 반값 택배 같은 거 해보면 송장 작성하잖아요. 그 송장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시웨이 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선화증권의 실제 위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안이냐 대처 방안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시웨이 빌을 가지고 뭐 소유권 유보를 한다거나 소유권 담보를 한다거나 물품에 대한 어떤 권리를 담보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시웨이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웨이빌이 붙는 서류는 유통을 전제로 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적 방식의 선화증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완전히 페이퍼리스로 대체를 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선화증권이 오늘날 여러분들 업무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웹 베이스로 해서 작성을 하고 뭐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페이퍼리스화 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문서화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근데 결정적으로 전자문서가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목적지에 딱 도착해가지고 선화증권 원본을 딱 제시해가지고 물품을 찾은 그 선화증권이 오프라인의 원본 카피로서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자체는 아직까지는 전자문서로 완벽히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미싱 링크가 있어요. 선화증권을 전자화 시켰을 때 그 미싱 링크가 아직도 존재하고
그래서 선화증권을 전자화 시켜서 사용하겠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시스템이 도입이 됐지만 그 미싱 링크를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딱 도착해가지고 목적항에서 선화증권 원본 오리지널을 딱 제시를 해가지고 운송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어떤 물품 거래를 할 때 뭐 애플페이를 쓴다거나 삼성페이를 쓴다거나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종이 돈이 없이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화증권은 딱 그 마지막 순간에는 종이 원본이 있어야 돼요. 종이 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혹시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콘서트나 이런 거 갈 때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야. 내가 그 무슨 예약 번호나 QR을 딱 받아. 그래서 그거를 앱에 저장을 해요. 휴대폰에 저장을 해서 현장 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티켓팅 해가지고 입구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키오스크 같은 데 가서 이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QR코드 이렇게 보여가지고 현물로 된, 종이로 된 거 인쇄를 해가지고 그 입장할 때 그 앞에 검표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입장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선화증권이 딱 그 상태입니다. 전자화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막판에 그 단계가 미싱 링크로서 반드시 종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전자산업증권도 결국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뭐 해결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무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보증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상무론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신용장을 공부할 때 보증신용장까지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보증신용장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공부하지 않았는데 스탠바이 L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은 신용장이에요. 한국어로는 보증신용장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표현으로는 스탠바이 LC인데 말은 LC 신용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는 신용장하고 좀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일종의 그냥 보증 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 신용장의 내용이 누군가가 채권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증 신용장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하고 비슷해요. 은행에 뭐 보증 서는 거랑 뭐 그거랑 비슷해요. 내용 자체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도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대금을 못 받았을 때 그 보증선 사람을 통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금 회수의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이게 완벽하게 선화증권을 대체할 수 있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선화증권 계약의 우리 준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화증권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 예시로 보았죠. 여기 뒤에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엄청 길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걸 다 하진 않을게요. 다 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화물 운송론 수업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과 관련된 선화증권을 다루는 선화증권을 규율하고 규정하는 어떤 준거법들은 오랜 기간 존재해 왔습니다. 그 시작 자체는 이제 1893년에 하터법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1893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은 미국이 아니고 어디였냐? 영국이었어요. 영국. 대영 제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이그 규칙이 나오기 전에 어떤 취지로서 이 하터법이 만들어졌냐면
대영 제국이 가능했던 거는 영국이란 나라가 사실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이랑 그렇게 땅 크기 차이가 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 자체는 섬나라고 국토도 협소하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만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바다를 지배를 했고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뭐 그것을 뭐 수탈을 위한 부분이든 자원을 채취하기 위함이든 아니면 거대한 판매 시장으로서의 활용이든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뭐 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뭐 북아프리카, 그리고 뭐 신대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미 지역 이런 곳에 곳곳에 영국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세계의 바다를 쉽게 말해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하는 해상 운송도 영국이 주도를 하고 영국의 선박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영국이 선주 국가죠. 배를 운영하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잠재력은 뛰어나나 미국으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내전, 남북전쟁을 치렀고 이제 1893년 정도 되면 사실은 미국이 그 넓은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 바탕으로 영국 그 자체, 영국이 아니라 영국과 그 영연방이라고 하는 영국의 식민지가 생산하는 그 경제력을 이제 미국이 앞지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주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해상 운송까지 미국이 주도하지 않고 영국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었는데 그 속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인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국 쪽의 선사들이 되겠죠. 그런 선사들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너무 하주보다는 선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선주가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생각과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터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선주들의 권리를 제한을 하는, 선주들의 어떤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선주들의 면책을 제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법령이 만들어진 게 그 상원의원 이름을 따서 하터법입니다.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이 끝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영국의 힘이 많이 빠져요. 전쟁은 영국이 승리한 게 맞습니다만 사실 영국의 힘만으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말고 1차 대전, 히틀러가 나왔던 2차 대전 말고 세계 1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만 그 전에 세계 1차 대전이 있기 전에 그런 영국의 대영 제국의 위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 이 국제 정세나 국제 경제가 많이 변화했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 국제 해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사라고 하는 게 그 마리타임,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기준이라든지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이제 국제해사위원회인데 그 국제해사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이 어떤 선화증권 계약과 관련된 어떤 표준 법안 같은 것들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이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본격화 되어서 논의가 되었고요. 그것의 어떤 결과로서 나온 것이 헤이그 규칙입니다. 1924년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뭐 앞서 설명한 내용이 19번 슬라이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들, 영국의 해운업자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그 상원의원의 입법에 의해서 상업상 가실이나 운송인의 가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책을 무효로 하는 그러니까 운송인의 면책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미국의 하터법이었고
이 국제해사위원회의 주도로 1924년에 만들어진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과 사용인의 어떤 상업상 가실에 대한 면책 요 부분 넣고 그리고 책임 제한 약관을 넣는 거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정도로 해서 이 어떤 국제적인 어떤 통일 규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헤이그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헤이그 규칙이 있고 나서 1968년이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창 뭐 베트남 전쟁하고 뭐 그럴 때요. 동서가 이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체제 경쟁을 하던 그 시대인데 그때 이 헤이그 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에요. 이 비스비는 여기가 아마 스웨덴에 있어요. 스웨덴 오슬로 맞나? 좀 헷갈리는데 스웨덴 지역으로 저 알고 있거든요. 이 지명을 딴 거죠. 헤이그도 그렇고 비스비도 그렇고. 그래서 요 1924년도에 있었던 선화증권에 대한 통일 협약을 개정한 개정 의정서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CISG와 같은 UNCISG, 소위 말하는 비엔나 협약, UN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 같은 것들에 비추어 보면 이런 국제 규칙이나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면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뭐 통일법이 되거나 통일 협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협약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그 국가의 의회의 어떤 비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UN의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 CISG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을 했고 대한민국 의회가 동의를 했고 비준 절차를 거쳤죠. 그런 절차를 거쳤지만 문제는 1924년에 만들어진 헤이그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 1924년에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권이 없었죠. 주권이 없었고 주권이 없으니 당연히 뭐 의회도 없었죠. 국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해사위원회가 새롭게 만든 헤이그 규칙에 대해서 어떤 국제협약으로서 가입을 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주권을 되찾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민법과 상법들이 만들어질 때 상법에다가 대한민국 상법이 62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총선거를 통해서 수립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쟁 터졌죠.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바로 터졌고 전쟁 터지고 나서 뭐 폐허고 아무튼 뭐 그랬죠. 그러다가 뭐 4.19 혁명, 5.16 뭐 이런 거 거치고 나서야 1962년에 어떤 법에 대한 어떤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겨우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뭐 그냥 그 식민지 시대에 사용됐던 일제의 법을 뭐 그대로 사용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정확하게 이게 저도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뭐 그렇긴 한데 이 헤이그 규칙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 1962년 뭐 48년 이때 뒤늦게 뭐 협약에 가입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한국의 상법을 만들면서 상법에다가 이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상법의 내용이 처음에 헤이그 규칙의 내용하고 상법에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많은 상법 상법에 규율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상거래는 다 규율하는 게 상법이잖아요. 그 상법에 선화증권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한국 법의 내용과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다가 1968년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입을 하면 좋은데 한국은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 91년도에 상법 개정을 하면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또 수용을 합니다. 물론 100% 그대로는 아니에요. 좀 하긴 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수용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맺어진 국제 협약이긴 한데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대한민국의 운송업자와 운송을 하려고 하는 무역업자들을 규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결국 한국의 법에 수용되어져 있다. 내용적으로 수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설명이 길었는데 그 외에도 선화증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함부르크 규칙이 있고 로텔담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함부르크 규칙은 이게 1978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너무 선주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었어요. 하주한테 너무 유리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선주국들, 그러니까 선주국이란 게 거의 뭐 대부분의 선진국이거나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걸 수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고 2008년에 로텔담 규칙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해상 운송에만 그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육상 운송 구간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와 이런 부분들을 넓혀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로텔담 규칙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 요 정도로만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 헤이그 규칙입니다.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